게임 산업의 역사를 두루 돌아보면 산업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참전인데, 우선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성공한 주된 이유는 오가 사상의 수원 사업인 CD 보급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사의 포맷인 CD를 보급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전사적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전사 차원에서 게임 산업에 뛰어든 것이죠. 그런데 이 CD 관련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회사가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닌텐도입니다. 업계를 거의 독점한 닌텐도는 난데없이 소니와 협업하여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닌텐도가 이 협업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깨버리고 말죠. 저는 이전에 이 이유를 포맷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 설명했습니다만, 왜 닌텐도가 소니와 손을 잡았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죠. 만약 게임 산업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왜 닌텐도가 소니와 손을 잡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게임 산업의 운명을 바꾼 또 하나의 선택, 스퀘어가 닌텐도를 버리고 소니로 간 이유를 알 수 있죠. 이번 주제는 그 핵심에 있는 기술인 3D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닌텐도는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롬팩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92년부터 닌텐도는 반도체 공급처를 일본에서 대만으로 변경합니다. 이 상황에서 소니와 NEC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치면서 닌텐도는 진작에 CD롬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CD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CD롬은 용량은 크지만 로딩 시간이 길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램 버퍼링, 데이터 압축 등 다양한 기술은 물론 이를 읽을 수 있는 고성능 드라이버와 CPU가 필요했죠. 즉 닌텐도는 다른 기술의 발전 없이는 CD롬만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소니가 제안한 플레이스테이션은 특별했습니다. 이 기기는 단순히 CD만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3D 연산 기능이 달린 CPU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소니는 음향 기술 전문 기업답게 뛰어난 음원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닌텐도에게 3D 연산 칩이 없던 것은 아니죠. 아르고노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슈퍼 FX 칩이 있었습니다. 90년에 만들어진 이 칩의 프로토타입은 93년에 사용화되었는데, 그런데 닌텐도는 결국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즉 소니의 3D 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 닌텐도는 슈퍼 FX가 아닌 소니의 3D 칩을 택했나? 첫째, 시장 테스트. 2D는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구식 기술 취급을 당한 반면, 3D는 개발 및 렌더링에 필요한 장비 가격이 비싸서 개발비가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FX 칩으로 시장을 테스트한 후 본격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추진했다가 포맷 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발을 뺐다는 추측. 둘째, 소니의 기술적 우위. 슈퍼 FX는 어디까지나 3D 기술을 위한 칩인 반면, 소니의 3D 칩은 CD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음향 기술, 영상 처리, 3D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즉 단가만 맞는다면 어중간한 과도기적 기술보다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을 활용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다면 소니가 일부 투자를 하는 형식의 플레이스테이션이 더 낫겠죠. 당시 소니는 게임 산업에선 신참이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개발 역량을 닌텐도는 잘 알고 있었기에 일부 기술을 공유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공유된 기술과 노하우가 플레이스테이션 성공에 기여하긴 하지만요. 셋째, FX 칩의 한계. FX 칩은 확실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슈퍼 패미컴 팩의 3D 전용 칩이란 추가 장치를 달아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어디까지나 수명을 연장하는 장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후계기를 개발하긴 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시장 테스트 및 검증을 자본, 인력, 기술, 장비 등 모든 것을 가진 소니에게 맡기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니도 바보가 아니죠.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CD 포맷 장악이었고, 닌텐도는 미국에선 이미 포맷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소니에게 포맷 도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필립스에게도 라이센스를 주는 식으로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고, 닌텐도를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자 소니는 결국 독자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개발한 것이죠. 그런데 이 흐름에 휘말린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의 역사를 바꾼 또 하나의 회사인 스퀘어였죠. 스퀘어라는 회사는 파이널 판타지 4부터 게임의 노선을 드라마성 있는 게임으로 바꿉니다. 이유는 전부 편집부의 토리시마 카즈히코의 호평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후 그렇게 생긴 인연인 토리시마의 중재로 에닉스와 함께 크로노 트리거를 개발하면서 팩이란 매체의 용량에 한계를 느끼게 되죠. 이를 증명하듯 이후 공개된 인터뷰를 보면 파이널 판타지 6에서 원래 4개씩 있던 각 캐릭터 이벤트를 한두 개로 줄인 캐릭터가 있다고 할 정도로 당시 스퀘어는 롬팩의 용량에 골치를 앓고 있음을 여러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대놓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구 들으라는 듯 말이죠. 여튼 이런 이유로 당시 스퀘어는 3D와 대용량을 원했습니다.
2D보다 3D가 비싸긴 했지만 표현력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퀘어가 추구하는 드라마적 연출엔 고해상도 그래픽, 시네마틱 영상이 필요했고 그건 3D 기술과 대용량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방침으로 스퀘어는 3D로 파이널 판타지의 기술 시연 영상을 제작하지만 이후 닌텐도에게서 차세대기 닌텐도 64도 롬팩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닌텐도 64 롬팩은 4메가에서 64메가 범위였던 반면 CD-ROM은 650메가로 10배에서 160배 정도의 용량 차이가 있었으니 스퀘어가 원하는 영화 같은 게임을 담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게임을 총괄하던 사카구치 히로노부는 CD를 활용한 하드웨어로 이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이 회사가 사업, 재무 전문가가 포진하는 회사였다면 아마 이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이 회사는 개발자 출신의 회사였고 그리고 이런 회사는 보통 비즈니스적 디메리트를 감수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퀘어는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있었죠. 당시 스퀘어는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차기작인 파이널 판타지 7에 무려 40억엔을 투자하죠. 당시 일반 콘솔 대작 RPG가 약 3억엔에서 5억엔, 파이널 판타지 6, 드래곤 퀘스트 6가 이에 속합니다. 97년도에 3D 기술을 활용한 RPG 게임의 개발비가 5억엔에서 10억엔이었으니 40억엔은 어지간한 강신장이 아니면 절대 투자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소니는 정말 훌륭한 파트너였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 말이죠. 게임의 역사를 바꾼 파이널 판타지 7은 내용은 물론 투자 규모도 스퀘어니까 만들 수 있는 게임이었지만 소니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일본의 3D 기술을 가진 회사는 세가와 남코 정도였고 스퀘어는 3D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원을 받는 게 나았기 때문이죠. 반면 소니는 남코와의 협력을 통해 3D 게임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이미 구축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소니의 지원을 얻는다면 라이브러리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관련 장비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세가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가는 스퀘어는 닌텐도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해 이적을 제한하지 못했단 말도 있었고 또한 소니는 음악 CD 공장을 보유했었기에 생산 여력이 충분했지만 세가는 외줄주기 때문에 재생산 기간이 길다는 단점, 또한 세가 세턴의 개발 구조가 복잡해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적을 제한하자 소니가 게임 유통권 30%, CD 생산 비용 대폭 할인, 그리고 타사보다 저렴한 로열티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차피 옮겨야 한다면 스퀘어에게 이상 가는 파트너는 없었죠. 40억엔이란 통큰 투자를 한 스퀘어에게는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는 것이 절실했으니까요. 즉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게임계 역사를 바꾼 큰 사건인 플레이스테이션의 탄생,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7의 발매 등의 큰 사건의 배경에는 모두 CD와 3D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97년에 발매된 스퀘어의 파이널 판타지 7은 게임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게임계 최고 인기 장르는 RPG였고 스퀘어는 이 분야는 물론 게이머에게 독보적인 회사였죠. 더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좋은 세가, 남코, 해콤마저 RPG라는 장르에선 한 수 접을 정도였으니까요. 1995년 소니를 배성으로 압도한 세가 세턴은 이 시점부터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플레이스테이션은 파이널 판타지 7 덕에 시장 1위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은 1410만 장을 판매하여 당시로선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었죠. 이렇게 모험에 성공한 스퀘어, 하지만 모든 것이 스퀘어에게 맞게 풀리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스퀘어는 대부분의 인력을 파이널 판타지 7에 투자했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외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일시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내부 개발 역량이 약화되고 리스크도 커지는 구조였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듯 대형 프로젝트 게임이 실패하거나 예상 매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대로 무너지기 좋은 구조였으니까요. 스퀘어의 대규모 투자는 성공했지만 업계의 전체의 기준이 올라가 버리는 결과가 났습니다. 모두가 AAA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시장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차츰 과열되기 시작하죠. 닌텐도의 야마구치 사장은 중후장대한 소프트, 제작비, 제작기간, 인력이 모두 많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는 내용이 복잡하고 제작의 시간, 일손의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수십억엔을 들여 100만 장을 판매하는 히트작이 되어도 적자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소니의 성공을 질투한 시샘이라 생각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예언이었죠. 파이널 판타지 7 이후 시작된 3D 시네마틱 게임의 성공 공식은 이후 모든 AAA 게임의 표준이 되었고 오늘날 수백억을 투자하는 블록버스터 게임들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90년대 게임 기술 혁명 이후 게임은 단순한 오락에서 영화에 버금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개발비 상승과 리스크 증가로 인해 독립 개발사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되었죠. 이는 이후 게임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서 거대 자본의 퍼블리싱이 주도권을 잡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